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귀성과 귀경 또 나들이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국 고속도로가 양방향 모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75만 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간 종전선언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 중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이 2천억 달러, 우리 돈 약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행태가 일방주의적이라고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하며 대응에 나서서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피해 운전자가 삼각대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났다면 1차 피해자도 2차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추석부터 시행된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동공사의 손실이 1,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좋지만 정부가 도로공사의 손실액을 보전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LA 다저스 류현진이 추석날 선발 등판한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6승을 거뒀습니다.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인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 선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추석 당일 전국 고속도로는 밀려드는 귀경 차량으로 온종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교통량은 역대 2위로 예측이 될 정도인데요. 이 정체는 늦은 밤에야 풀릴 것 같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지금은 정체가 좀 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요금소에 나와 있습니다. 귀경길과 기성길 차량, 또 성묘와 나들이 차량까지 몰리면서 오늘 전국 고속도로는 온종일 정체를 빚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쯤에 가장 많이 막혔고 지금도 상습 정체 구간은 여전히 막히고 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통행량은 575만 대로 지난해 추석 당일 588만 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교통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현재 교통 상황 폐쇄회로 화면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분기점입니다. 오른쪽 서울 방향 차량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역시 오른쪽 서울 방향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인데요. 온종일 답답한 흐름을 보였다가 잠시나마 풀린 모습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 50분, 광주에서 5시간 반, 강릉 3시간 반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이 같은 정체는 서울 방향은 내일 새벽 3시부터, 지방 방향은 오늘 밤 11시부터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서울 방향 오전 8시부터 정체가 시작된다니 참고하시고요. 지방 방향은 평소 토요일보단 양호하다는 설명입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고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혹시 지금 달 보셨습니까? 보름달이죠. 많은 시민들이 달맞이를 위해 모여있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길 기자, 지금 어딘데 깜깜한데도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복궁 경회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는 고궁의 정취를 느끼며 소원을 빌러 나온 시민들로 가득한데요. 시민들은 둥근 보름달이 선사하는 풍성한 한가위 기운을 이곳에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가족들의 건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원하고 하고 싶은 일들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아빠가 올해는 꼭 금년에 성공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랑 동생 둘 다 이제 사회에 첫 발을 곧 있으면 내딛게 되는데 앞으로 사회생활이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경복궁엔 나들이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차례를 마치고 나들이를 나온 가족부터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까지 명절 분위기를 즐기는 모습은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있기보다는 가족들하고 다 같이 고궁에 나오니까 명절 분위기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바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명절을 맞이해서 모처럼의 가족끼리 5명이 다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경복궁 야간 특별 관람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될 예정이지만 인기가 많아 예매는 이미 끝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추석 기간 낮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또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 남은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가을바람 쐬러 나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죠. 그만큼 즐거운 오늘이셨습니까?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는 추석 풍경, 신풍속도도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두고 온 가족이 경건한 마음으로 차례를 지냅니다. 자주 보지를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명절이라고 모여서 부모님 제사도 지내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산소를 정리하다 보면 부모님을 만난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님 모신 곳에 항상 오면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가족과 음식을 나누고 원 없이 웃음꽃을 피워보지만 아쉬운 기경도 정해진 순서입니다. 갑자기 허망하고 내일이 또 언제가 싶어가지고 그날이 또 너무 기다려지고. 추석을 맞은 도심은 온종일 북적였습니다. 추석 스트레스를 풀려고 가족 단위로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난 겁니다.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하게 좋은 시설 내에서 영화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족 친지와 함께 풍성한 추석을 즐기며 다음 명절을 기약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추석은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은 추석 휴일이 단 하루입니다. 이번만큼은 일요일과 이어져 이틀 연휴라고 하네요. 북한은 주 6일 근무니까요. 강세영 기자입니다. 새하얀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두른 장정들이 힘을 겨룹니다. 북한에선 추석마다 씨름대회를 열고 우승자에게 푸짐한 상품을 주는데 경기가 방송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휴일을 즐기려고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어찌나 우스운지 발까지 덩덩 거리고 있습니다. 아찔한 놀이기구를 타며 소리를 지르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 우리나라 놀이공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추석 때 최소 3일을 쉬는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추석 당일 단 하루만 쉽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나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처럼 당과 관련된 국경일을 더 큰 명절로 꼽습니다. 공휴일이 짧은 탓에 전국 곳곳으로 움직이는 민족 대이동은 없지만 가까운 곳으로 성묘를 가거나 집에서 송편을 빚어 먹습니다. 북한의 고위 인사들은 우리나라 현충원에 해당하는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참배합니다. 명태와 문어다리, 녹두전이 올라간 차례상을 차려 조상께 예를 갖추기도 합니다. 70년 동안 따로 추석을 쇠왔지만 풍성한 추석을 바라는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최근 들었던 북한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하고 그래서 북미 간 종전선언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뉴욕에서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뉴욕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조속한 만남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것을 희망합니다. 동시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협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회담 이후에도 두 정상은 한미 FTA 관련 서명식을 진행합니다. 고비 때마다 중재 외교에 나섰던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협상 재개라는 성과를 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에서 중요 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언급해드렸던 한미 정상회담일 거고요.
두 번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유엔 외교전일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하죠. 또한 미국 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보수층을 잡기 위해 대표적인 보수 매체죠 폭스뉴스와도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이 아베 일본 총리를 비롯해 스페인, 이집트, 칠레 정상과도 연쇄 양자 회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 특정 시설과 무기 체계에 대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말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의 폐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어서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과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정한 시설과 특정한 무기 체계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About particular facilities, particular weapon systems, those conversations are underway, and we are hopeful that we can deliver this outcome for the world. 북한과의 플러스 알파 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양 선언문에 담긴 영변 핵시설과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영구 폐기는 물론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화성 14, 15와 같은 ICBM 폐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대북 압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은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은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헤일리 미 유엔 대사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do anything to loosen those sanctions until we make sure that there is no more threat from North Korea. 폼페이오 장관은 유엔 총회 기간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6주 연속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평양 정상회담에 힘입어 급반등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9월 셋째 주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8.8%포인트 오른 61.9%를 기록하며 60%대를 회복했거든요. 정상회담 첫날 57.7%였던 지지도는 평양 공동선언이 있던 날 61.4%로 올랐고 대통령의 귀국 이후인 지난 금요일에는 65.7%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4.3%포인트 오른 44.8%를 기록했는데 반면 자유한국당은 2.3%포인트 내린 18.6%로 다시 1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들이 평양 공동선언이 영도의 결실이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덕이라며 지켜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앞다퉈 평양 정상회담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채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영도력 덕분이라고 김정은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양에서 진행된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은 삼천리 강토 위에 통일되고 번영된 강국을 만들려는 원수님의 확고한 의지와 정력적인 영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의 남측 인사들과 함께 오르신 것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이었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도 이번 회담은 김정은 동지의 열화 같은 민족애와 민족 자주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체제 결속을 위한 행보로 풀이합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후에 정상회담에 대해서 동요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어떤 보수적인 여론층, 이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 내부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김 위원장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성을 띨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포획이 금지되는 고래고기를 몰래 숨겨 입항하려던 어선이 적발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서는 공터에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김명현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어선 갑판을 열자 해체된 고래고기가 즐비합니다. 토막난 고기 덩어리가 가득 담긴 자루는 무려 47개나 됩니다. 모두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고기로 570kg, 시가 8천만 원 상당입니다. 울산 방어진 항에서 불법으로 고래고기를 운반하던 선박이 순찰하던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기 선원 한 명이 열어주는데 고래고기가 선장은 도주를 한 겁니다. 추석 전날에 야간에 감시망을 좀 틈탔을 수도 있어요. 관광버스 한 대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유리창은 전부 깨졌고 버스 내부는 뼈대만 앙상이 남았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충남 천안의 한 공터에 주차된 45인승 관광버스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주차된 관광버스에도 불이 옮겨붙어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터지에는 이렇게 공장이 위치해 있어 한마터면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습니다. 경찰은 최초로 신고한 40대 남성이 지입 차량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 횡강도 북서쪽 1.7km 해상에서 벙커 AU가 유출됐습니다. 사고는 인천에서 경북 포항으로 가던 155톤급 예인선과 2,800톤급 부선이 기름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여 양식장 오염 등의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도로에 차를 세웠다면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삼각대 같은 걸 넣던지 해서요. 이를 보지 못한 또 다른 운전자가 2차 피해를 당할 경우 1차 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차량 고장으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멈춰선 승용차를 화물차가 추돌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량 비상등을 켠 뒤 트렁크를 열어 사고 차량임을 분명하게 알리고 안전 삼각대를 꺼내 주간엔 100m, 야간엔 200m 뒤쪽에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 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1차 사고 피해 수습 중이라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한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덤프트럭에서 자갈이 떨어져 승용차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량을 세워 피해를 수습하는 사이 화물트럭이 사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화물트럭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승용차 운전자가 손해배상금의 20%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는 183건에 달하고 치사율은 50%가 넘는 만큼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 2015년 광복절부터 공휴일과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됐죠. 이용객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로 인해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통행료 면제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그 손실은 도로공사가 떠안은 건데 사실 도로공사는 이미 27조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번 추석 연휴에도 전면 면제됐습니다. 침체된 국내 경기 진작을 위해 지난 2015년 광복절 이후 시작한 정부 정책에 따른 겁니다. 설 추석의 전날, 당일날, 다음날 3일 동안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친척 방문하느라고 여기저기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톨비가 무료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기분 좋은 추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면제로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이 1,300억 원에 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535억 원, 올해 설날 연휴 442억 원을 비롯해 광복절과 어린이날, 평창올림픽과 같은 기념일과 국가행사 기간 동안 381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들 손실을 아무런 대책 없이 공기업인 도로공사 측에 떠안기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공사의 부채만 현재 27조 5천억에 달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통행료 손실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추석 명절 같은 연휴 때 여행 가는 분들은 반려동물 맡기는 게 큰 고민거리죠. 애견 호텔이 값도 비싸고 예약도 어렵다 보니 요즘엔 반려동물을 봐주는 펫시터를 많이들 찾는데 사실 이 펫시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 여기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게 문제죠. 박자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애견 호텔. 추석 연휴를 맞아 주인이 맡긴 반려견들로 붐빕니다. 추석 연휴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한 70% 이상은 더 늘은 것 같아요. 호텔은 예약이 풀로 다 찼습니다. 이처럼 애견 호텔을 잡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최근에는 가정집에서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펫시터가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보니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할 규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없으셔도 저희가 지원은 가능한데요. 서류심사 한번 하고 혹시. 실제로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려견을 펫시터에게 장기간 맡긴 후 만삭이 돼 돌아왔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펫시터 등록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 경험이 없어도 사는 곳 등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펫시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애견 호텔 같은 시설이 내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등 조건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 펫시터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가족이 만나는 명절, 추석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갈등이 일어나기도 쉽죠. 최근 5년 새 명절 때 일어나는 가정폭력 상담 건수가 2.8배나 늘었는데 그래서인지 명절 뒤 이혼 신청도 평소보다 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모두가 즐거워야 할 명절.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부들에게는 사소한 갈등에서 비롯된 위기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은 가족이 다 모이면서 그 감정도 다 모이기 때문에 자칫 예민해져서 부부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갈등은 종종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에 접수되는 이혼 신청 건수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감정으로 섣부른 결정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은 부당한 대우 혹은 중대한 사유로 사실상 폭행 수준에 이르는 정도가 돼야만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사소한 다툼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즐거워야 할 추석. 무엇보다 배우자를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남편의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보내온 경고 안내장을 본 남편이 더 심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그 뒤 아내는 남편의 폭력에 응급실까지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아내는 또다시 남편을 선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에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고 지난해 3월 합의 이혼했지만 전 남편이 된 그에게 맞아 갈비뼈 12대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결국은 숨졌습니다. 무려 23년간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재결합을 요구하는 전 남편에게 저항하다 살해를 당한 실제 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크고 작은 가정폭력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집에 늦게 와서 묻는 말에 대답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이유로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는 게 대부분이고 또 대부분이 상습적입니다. 물론 가정폭력 특별법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건만 연간 4, 5만 건에 이르고요. 하지만 참다 못해 신고를 해놓고도 한 집의 가장, 아이 아빠라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열에 하나뿐. 또 현행 가정폭력특별법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정 유지가 우선이다 보니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의 기소율은 26%, 구속률은 0.8%에 불과하죠. 가정폭력특별법이 아니라 남편보호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부부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만 봐야 할까요? 가정폭력도 아동과 노인학대 사건처럼 관련 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추석은 즐거운 명절, 가족이 모이는 날. 하지만 이 명절을 죽기보다 괴로워하며 지내는 보이지 않는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무역 행태를 성토하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미중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결국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규모는 총 수입품 5,055억 달러의 절반인 2,50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We're going to see on China today, right after close of business, we'll be announcing something, and it will be a lot of money coming into the coffer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 lot of money coming in. 그러자 보복 관세로 대응하겠다던 중국 정부는 백서를 발간해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백서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제교역의 원칙을 내팽개치고 일방주의와 경제 패권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나라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경제적 협박을 일삼고 있다며 관세로 위협하는 한 담판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举措中方不得不进行反制. 무역 전쟁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소련 붕괴 이후 근 30년 만에 신냉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아마 가족들과 집값 얘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특정 가격대 아파트가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고 왜인지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900세대 서울 아현동의 한 아파트. 신축 대단지의 도심과 여의도 중간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며 집값은 1년 만에 5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강화문 시청 쪽하고요. 여의도 쪽 직장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새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가격이 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시가로는 12억에서 13억 원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아파트값이 그 근처이거나 조금 높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격대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9억에서 13억 원 사이가 작년 초보다 38.8% 급등하며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가 강남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마포, 용산, 성동 등 이른바 똘똘한 강북 한 채 현상을 부추긴 겁니다. 중산층이 따라가기에는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인 중산층이 매수 가능한 이런 주택들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까지 들썩이게 한 부동산 열기가 더 외곽으로 번질지는 추석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요즘 군대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병사들의 고충 상담은 되려 4배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본인이 직접 고충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부모 등 가족이나 지인들이 와서 대신 상담을 한다고 하거든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방 헬프콜센터에 접수된 병사들의 고충 상담 건수는 6만 3천여 건. 지난 2014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실에 제출한 고충 상담 세부 내역을 보면 복무 부적응과 성문제, 가정문제 등이 대부분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접 상담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장병의 고충을 신고하는 사례가 같은 기간 무려 9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군 내부에 있는 어떤 인권 침해나 고충 처리, 상담 체계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각에선 장병들의 정신 상태가 전부 다 유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군대 내에서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사기 충천한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군대 내 전문 상담 인력을 대폭 늘리고 외부에도 자유롭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는 민간 인권 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도서관 건물을 추가로 짓기 위한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터파기 공사 중에 땅속에서 뜻밖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 서른도를 맞아 도서관 증축 공사가 한창인데 땅을 파다가 뜻밖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서울 사대문안 지역이라 공사에 앞서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 기와와 백자 조각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궁궐터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건물지가 확인됐습니다. 한양 도성도에 표시된 그 능성이군과 저희 조사 지역의 위치가 거의 일치했고요. 능성이는 조선시대 21대 임금 영조의 사위로 이번에 발견된 궁궐터는 영조 막내딸 부부의 신혼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집에는 잘 쓰이지 않은 화강암이 발견됐고 구조 또한 궁궐에 가까운 모양을 갖췄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축 도서관 설계까지 바꿔 문화재를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궁궐터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붕을 만들고 바람을 통하도록 해서 살아있는 역사 체험의 현장으로 호세에 남기도록.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장을 없애 궁궐터를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동대문 시장 하면 번잡한 시장에서 옷을 파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이 동대문 의류시장이 패션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패션에도 AI를 접목한 게 특징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니터 화면 속으로 의류 창고가 펼쳐집니다. 이쪽 칸에서 저쪽 칸으로 이동하고 계단을 따라 층간 이동도 합니다. 상자를 클릭하면 어떤 의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려줍니다. 동대문 의류시장에 둥지를 튼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가상현실로 의류 창고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IoT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재고와 이제 전산상의 재고가 최대한 일치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턴을 고르고 재단합니다. 고객의 치수를 바디 스캐너로 측정해 저장해 놓은 후 다양한 디자인을 가상으로 입혀보고 맞춤 생산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최근 동대문 시장 노점에서 시작해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쇼핑몰들이 등장하면서 동대문에 거점을 두고 패션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패션에 접목한 게 특징인데 지난 6월엔 이런 스타트업 인력 1,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까지 들어섰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사들이 주였다면 이제는 1인 커머스 쪽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넘어온 것 같고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왔는데 온라인에서도 모바일로 넘어간다고 요새 얘기해요. 최첨단 기술로 옷을 갈아입은 동대문 의류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거셉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샌디에이거의 선발 등판에서 6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시즌 6승을 거뒀습니다. 타석에서도 3타수 3안타로 맹활약한 류현진. 포스트 시즌 선발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날 선발 등판한 류현진의 피칭은 과거 괴물 투수의 명성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1회 초 선두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제압한 류현진. 빠른 볼과 느린 볼의 변화구를 적절히 배합하며 8개 삼진에 4개 안타만 내주는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활약은 타석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회와 4회, 5회 세 차례 타석에 오른 류현진은 3안타 2득점,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타선의 화끈한 지원 사격까지 받은 류현진. 14대0 대승과 함께 6이닝 무실점, 시즌 6승째를 챙겼습니다. 지난달 사타구니 부상 복귀 이후 완벽한 몸 상태를 되찾은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 선발 진입의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직 얘기 들은 건 없지만 마지막 이제 한 번 정도 더 남았는데 그때도 좋은 경기 나오면은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현진의 시즌 마지막 등판이자 7승 도전은 오는 30일 샌프란시스코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전국에서 휘영청 밝고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자정 무렵에는 달이 가장 높고 밝게 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깥으로 달맞이하러 가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 공기가 꽤 쌀쌀한데요.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높은 산지를 따라서는 내일 새벽 서리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배편 이용하신다면 운항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한낮 기온 24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최저기온 11도, 광주는 1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구 23도, 울산은 2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동해안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 밤 늦게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현장의 사진입니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난 뒤인 오늘 정오 무렵 부산진역에 꽤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혹시 기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무료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고향도 가고 가족과 단란한 시간도 보내고 싶지만 여기서 한 끼를 때우는 거죠. 더 쓸쓸한, 더 허전한 이들의 추석은 이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